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나라의 주요 정책 사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통령부터 언론에 이르기까지 매일 이어지는 한국에 대한 논란은 현재의 팬데믹 상황 때문이며 처음에는 뛰어난 방역으로 주목받았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팬데믹이 낳은 다른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다시 한번 한국에서 처음 보는 사안들이 등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블룸버그. 한국과 일본 너무 차이난다. 블룸버그는 이제 방역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양국이 비슷하게 진행하는 재난지원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바이러스 9호 정보기술 IT에 익숙한 한국이 서류 작업 위주의 일본을 이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구당 40에서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2차 추경 경정 예산이 일본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을 주는 예산안이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각각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지급 속도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타이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전산처리이고 일본은 수기가 많아서입니다. 19일 현재 한국은 전 가구의 80%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이와 달리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실제 주민들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곳은 19%에 그쳤습니다. 한국은 집에 앉아서 카드사에 온라인상으로 신청 후에 1, 2일 안에 승인이 나고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카톡 등의 잔여 금액까지 도착합니다. 일본은 서류를 당국에서 받았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현재 시점이지만 한국은 많은 이들이 상당 부분 재난지원금을 사용해 잔액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일부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덕에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는 소식을 벌써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집행하는 정책의 효과를 불과 일주일도 안 돼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블룸버그는 한국의 중앙 집중적인 행정 능력과 신분 확인 시스템이 이처럼 빠른 지급의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 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폰 문화를 성공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개인 식별 카드와 핀 번호 등을 국민의 16%만 보유하고 있어 이와 같은 수작업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냥 우편으로 신청서를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결론 내린 사토 에미코 씨는 블룸버그와 통화에서 일본의 행정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력도 국가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일 간에만 비교를 해서 그런 것이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국가의 행정 처리 속도는 한국에 비해 10배 이상 느릴 것이라는 현지 교민들의 푸념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일로 K-방역도 수출을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정부 통합 전산센터 모델을 수출한 방안도 주목받습니다. 이미 베트남이나 모잠비크, 에콰도르, 몽골 등에는 한국의 각종 행정 시스템이 수출된 바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의 행정력마저 세계 주요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다시 한번 한국 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두 번째, WHO 총장 한국에서 나오나 일본 발칵. 한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집행이사국 가운데 하나로 확정됐습니다.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HA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9일 오후 온라인으로 제73차 회의를 열고 한국 등 10개 국가를 2020년에서 23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WHO 집행이사로 지명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WHO 총장이 나올 수 있는 털을 닫고 최근 K-방역으로 전 세계가 극찬하는 한국에서 총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세계 각국이 이번 팬데믹에서 WHO의 늑장 대처로 극도의 불신을 하게 되었고 각 국민의 안전만큼은 진짜 실력이 있는 나라에서 총장을 배출해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WHO는 과거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웠던 이종욱 총장을 겪으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습니다. 이종욱 총장은 WHO 6대 총재로 백신의 황제로 불리우며 에이즈 결핵, 소아마비 등 질병 예방 퇴치에 앞섰습니다. 관행상 국가 원수급 예우를 받지만 출장 시 이코노미석과 2명의 수행원만이 그를 동행하며 아파트 한 채 소유도 없이 평생을 청빈하게 살아오며 행동하는 사람으로 불리운 지금의 WHO가 존재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위기까지 더해 한국 내에서는 차기 WHO 총재를 정은경 질본본부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WHO 총장 취임은 국민청원에도 올라올 정도로 대한민국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도 주목하는 바입니다. 일본도 한국의 분위기를 감지했고 상케이는 총리 관저부터 대비해서 일본에서 WHO 총재가 나와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G7을 설득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한국의 존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세 번째, 포기했던 영국 정부 다시 한국 다급히 찾아.
초반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포기하고 집단 면역 방식을 주장했던 영국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과 같이 검사 추적 격리 전략을 펼치다 확진자가 늘어나자 이를 포기했는데,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 하에 다시 이 같은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 최고 과학 보좌관인 앤젤라 맥클레인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접촉한 이들을 추적하는 한국의 방식이 매우 영감을 준다 하면서 이는 우리가 모방하기를 원하는 경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자신들만의 방역을 했던 국가들이 결국에는 한국의 자문을 구하며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택하는 모습들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BBC의 또 다른 인터뷰에서 바흐 위원장은 내년 여름까지 올림픽이 치러지지 않는다면 취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버드대에서는 백신이 없으면 2024년까지 팬데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일본의 노벨 의학상을 받은 신하 교수는 2021년까지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봤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한국의 방역은 전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네 번째, 미국, 한국의 탈중국하자 선언. 미국이 탈중국 공급망에 대한 구상을 한국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의 크라크 경제차관이 20일 밝혔습니다. 우리는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한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구상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했으며, 이것은 전 세계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 기업, 시민, 사회들로 구성되며 민주적 가치들에 따라 운영된다 설명했습니다. EP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친미 국가들로 구성하려는 경제 블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미국의 제안은 자칫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마찰을 낳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으로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삼성전자 낸드 반도체 라인을 비롯해서 국가의 주요 대기업 라인들은 중국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주문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특히 당장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압박이 매우 거세며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못하게 하는 법안도 통과된 상황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터프한 움직임은 과연 한국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다섯 번째, 한국, 미국과 중국 중에 골라야 하나. 여기에 당장 오늘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의 압박으로 인해서 중국의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옵니다. 특히 미국의 대선 18번 결과 중에 16번을 정확히 예측한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참패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주된 원인으로 코로나 대응 실패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압박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중국에 코로나 책임론을 추궁하며 트위터에 초강경 메시지를 던집니다. 트럼프의 직속인 백악관에서도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러 건의 국제협정에 서명했음에도 전 세계 위조품의 63%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돼 전 세계의 합법적인 기업에 수천억 달러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트럼프의 공세에 힘을 보탭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 시에도 실제로 중국의 치명적인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선의 발등이 불이 떨어지고 팬데믹 책임이 중국이라는 기조로 돌아서며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여전히 한국보다 미국이 검사를 많이 해서 환자가 많은 게 아니냐는 말도 이어갑니다. 한국이 검사를 300만 건밖에 안 했고 미국은 1,400만 건이나 했으니 미국이 환자가 많은 게 당연하다고 했는데, 실제 한국의 검사량은 80만 건이 안 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자료도 인용 안 하는 등 다급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한국의 방위비 압박도 재선을 앞두고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입니다. 양국은 미국의 13억 달러 인상안과 한국의 13% 인상안을 두고 지리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이 대중 압박을 위해 한국의 동참을 요청,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을 선별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과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떠안았던 것처럼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면 한국이 준비한다 해도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편에 서는 국가에 대해 이미 실력 행사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코로나19 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지지한 호주에 대해 호주산 소고기 수입 중단을 경고하고, 최근 호주산 보리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게 대표적인 조치입니다. 최근 2년간 미중 무역전쟁 때 등장했던 미중 간에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중 간의 지적재산권 등 무역 관련한 것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팬데믹 책임론까지 겹쳐 있어서 훨씬 더 미국의 주문은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라 동맹국의 선택을 강요하도록 등 떠밀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시 한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련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국의 불합리를 한국은 모르는 것은 아니나 만약 다시 한번 사드의 한한령과 같은 조치가 나온다면 중국 내에 한국 기업이 입을 피해를 비롯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수직 낙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미중 갈등에서 한국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을 둘러싼 국가들에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위협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한국은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며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김치의 기원은 중국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는 백과사전 서비스 바이두 백과를 통해 김치는 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 중 하나라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김치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한복, 판소리 등의 한국 고유 문화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분별한 주장과 억지에 대해 우리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김치가 자신들의 고유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중국은 기원전 10세기경 기록된 문헌 시경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경에 나오는 건 김치가 아니라 절인 채소 음식입니다. 바단에 오이가 있으니 이것을 벗겨 저채를 만들어 조상께 바친다. 즉, 한국인들이 먹고 있는 김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당시 한반도와 중국은 환경은 물론 기후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문구 하나를 가지고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적 기원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절인 채소는 채소를 절이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술이나 식초 등과 같은 알코올 등으로 채소를 절여 저장합니다. 반면 한국은 장과 소금으로 채소를 절여 발효시키죠. 그래서 중국은 소산 저장 음식 문화권, 한국은 젖산 발효 음식 문화권으로 구분됩니다. 채소를 절였다고 같은 음식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절인 채소를 즐겨 먹는 음식 문화는 한국과 중국 말고도 많습니다. 이런 음식 문화는 공유 위주의 식사를 하는 농경 문화권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김치 종주권 주장은 10년 전에도 불거졌던 해묵은 논란에 불과하다. 채소를 절여 저장하던 방식은 전 세계에서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방식이다. 그것만으로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폐가 있다. 더욱이 채소 절임 음식은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독창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절임에서 따로 갖은 양념을 해서 먹는 등 발전을 시킨 것이 중요합니다. 염도를 낮추면서 젖산으로 발효시키는 한국의 방식은 엄청난 독창성을 지닙니다. 또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발효 등을 통해 보관한 한반도의 김치는 다른 나라의 절인 채소 음식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양한 김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지역일지라도 집집마다 재료나 만드는 방식, 저장 숙성 과정이 달라 저마다 개성 있는 김치가 발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중국의 억지 주장과 무관하게 한국의 김치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 4분기까지 김치 수출액은 1억 849만 달러로 3개 분기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것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인 1억 499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수출국의 다변화도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2012년만 해도 수출의 80%가 일본이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을 비롯해 미국, 홍콩, 호주 등 전 세계 82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신남방 국가 등으로 시장 저변이 확대되면서 올해는 일본 수출 비중이 역대 처음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신남방 국가에서는 한류의 덕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드라마를 보면서 김치를 비롯한 한식에 호기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정부, 업계, 학계가 쏟은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는 세계 김치 연구소 등과 함께 한국산 김치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이를 해외에 홍보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업계는 국가별로 차별화한 상품화 마케팅으로 해외 현지인 시장의 문을 노크해 왔죠. 거기다 코로나19 사태는 안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감염병 사태로 건강이 세계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치로 대표되는 발효채소가 코로나 사망률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까지 등장하면서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류 문화의 일환으로 음식 문화의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식이나 일식에 비해서 한식은 아직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이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잠재력이 무척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K푸드의 중심에는 김치가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음식 문화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주가 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와 중국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호주가 지난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한 이후 중국이 호주에 대해 사실상 전방위적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음식 문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3일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호주를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최근 호주 공영 ABC 방송이 어린이 채널에서 중국인들이 곤충이나 쥐, 머리카락 등을 요리에 사용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에서 백인 여배우가 5대 중국 황후로 출연해 요리한 곤충 등을 먹으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곤충이나 쥐를 먹는 것은 일상적이다. 사실이 알려지자 웨이보 등에서 중국 네티즌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인을 심각히 비하한 인종차별적 행위라며 ABC 방송에 프로그램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중국계 호주인들은 ABC 방송에 중국인 차별을 항의하는 온라인 청원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호주 어린이들에게 인종차별의 씨앗을 뿌리고 학교에서 중국 학생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인종차별적 행동은 너무 편협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가장 비열한 인종주의자들이다. 논란에 대해 ABC 방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한편 중국은 한복과 판소리 역시 중국 문화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바이두는 판소리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퍼진 소리 문화라며 지난 2011년 5월 중국 국가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바이두는 19세기 초에 판소리 악보가 만들어졌다. 20세기 중엽 조선족을 중심으로 공연예술로 만들어졌다며 판소리를 전승하기 위해 랴오닝성 태링시에 전문학교를 개원해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두는 판소리의 대표적인 인물로 강신자 김래호 명장을 꼽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족입니다. 한복이 중국 한나라 의복인 한푸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유튜브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유튜버는 최근 한푸는 한복이 아니다. 역사를 존중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한복이 한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5일 만에 조회수 14만 건, 좋아요 17,000건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가 항상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으며 한복 역시 그런 문화적 영향을 받은 복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엉터리죠. 한국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화는 민족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